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이 시간에도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위하여 화이트헤드 철학의 대가이신 문창옥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강의하신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형성적 요소의 첫 번째 항목으로 영원한 객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멈췄죠. 특히 이제 그때 했던 내용의 이제 대강을 말씀드리면 영원한 객체라고 하는 것은 전통 철학의 형상 또는 본질 또는 뭐 이제 플라톤의 표현으로 이데아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요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 했고, 그다음 두 번째로 했던 얘기가 이 영원한 객체라고 하는 것은 순수 가능틀어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 세계에 있다가 현실 세계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것을 구현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죠. 그래서 생성에서 새로운 것이 출현하는 까닭은 근원적으로 그 전에 실현되지 않았던 어떤 순수한 가능틀어서의 영원한 객체가 실현되는 가운데 새로운 것을 빚어내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얘기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더 푸신다면 그러한 영원한 객체가 어떻게 이 세계에 들어오느냐, 그것은 생성하는 현실적 존재가 그것을 파악 내지는 느낌으로서 어떻게 개념적으로, 그래서 개념적 느낌이라는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느낌에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느낌은 물리적 느낌이고, 그래서 영원한 객체라는 느낌은 개념적 느낌이다. 이렇게 대비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대략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 오늘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주요 내용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까지 내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기능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보편적 어떤 그 본질로서의 기능, 영원한 객체 갖는.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어떤 존재론적 근거. 오늘 할 얘기는 영원한 객체라고 갖는 세 번째 기능인데, 이건 존재와 존재를 매개하는 관계적 기능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원한 객체가 갖는 세 번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을 강단에 모시어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원한 객체에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두 번째 항목으로서 이제 신의 얘기도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보죠.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0번째 문단까지 했어요. 영원한 사물, 영원한 객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죠. 이제 막바지 얘기입니다. 11번째 문단. 보편적인 상대성의 원리는 실체는 다른 주체에 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언명을 정면에서 파기한다. 그와 반대로 적어도 내가 말하는 이 원리에 따르면 말이죠. 현실적 존재는 다른 현실적 존재에 내재한다. 사실 우리가 다양한 정도의 관련성 및 무시할 수 있는 관련성을 참작한다면 모든 현실적 존재는 다른 모든 현실적 존재에 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유기체의 철학은 다른 존재에 내재한다는 관념을 명확하게 밝히려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서 중심되는 테마는 내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재한다. 영어로 하면 안에 있다 이런 얘기인데 in here. inherence. 유기체 철학이라고 하는 게 모든 존재의 그 성격은 주변 그 이외의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게 유기체 철학이라는 말을 아마 어디서 들어봤을 것이고 저희 강의에서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각자가 우리 각자인 까닭은 그 각자의 주변에 다른 존재들이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의 본질은, 각 개체의 그 본질은 내재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본성이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지난번에 느낌 또는 뭐 파악 이렇게 얘기했죠. 다른 존재를 파악하는 가운데 자기를 만들죠. 그냥 나의 특성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가 됩니다. 근데 그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이 표현을 바꾸면 내재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존재 밖에 있는 다른 타자가 여기에 들어온단 말이죠. 뭘 통해서? 파악을 통해서 들어온다. 들어온단 말이죠. 이 들어온다를 내재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길래 이걸 파괴한다 그러냐? 실체는 다른 주체에 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존재는 현실 존재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존재를 실체라고 규명하면서 실체는 개체입니다. 어떤 이런 뭐 나무, 돌멩이, 뭐 인간, 뭐 동물, 뭐 등등 다양한 개체의 종류, 존재를 실체라 그러는데 실체는 주체여 가지고 다른 것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주체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예요. 자기 혼자만의 역량을 가지고 존재한다 이거죠. 그런데 존재하는 것들 중에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홀로 고립해서 존재하지 못해요. 나는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내가 고립해서 존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나의 피부색, 이건 나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죠. 나라고 하는 실체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지닌 머리카락의 색깔, 내가 지닌 뭐 다양한 어떤 뭐 체중 또는 뭐 몸의 어떤 부피, 키 뭐 등등 이런 온갖 특성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까망 이게 있을 수 없죠. 그냥 까만색이 허공에 떠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무엇인가의 까만색으로만 있을 수 있어요. 체중 50kg, 50kg라는 게 따로 있을 수 없죠. 무엇인가의 무게로서만 50kg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속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속성은 실체에 내재할 수 있어요. 까만색의 어떤 색깔이 나의 머리에 내재한다. 그렇죠? 그다음은 나의 특정한 피부 색깔이 나에게 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나라고는 존재가 여러분 가운데 존재 속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또한 반대로 여러분의 존재가 나의 존재에 들어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고립된 실체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는 말이죠. 다른 주체, 다른 실체에 들어갈 수 없다. 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된 거예요. 나는 그럼 내재하는 건 뭐냐? 성질은 들어간다. 성질, 속성.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실체 플러스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속성은 실체에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이게 내재한다요. 어떤 특정한 속성이 실체에 내재한다. 어떤 색깔이, 어떤 크기가, 어떤 무게가 어떤 실체, 존재 속에 빌붙어 있다. 그런 얘기죠. 의존해서 존재한다. 의존한다. 빌붙어서 있다. 의지해서 있다. 이때 그 표현을 내재한다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속성은 실체에 내재하지만 실체는 독립적인 또는 독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실체에, 다른 주체에 의지해서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재한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화이트헤드는 실체도 홀로 있을 수 없다. 고립해서 독자적으로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있어야 된다?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 의존해서 있는 거다 말이죠. 내가 나이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나 아닌 것들이 지금 이런 상태로 필요하다 말이죠. 바꿔 말하면 내 주변의 상황이 바뀌면 나 또한 바뀐단 말이죠. 나의 현재의 존재성은 내 주변에 나 아닌 것에 의지한단 말이죠.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존재들은 나한테 내재한다고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텍스트 네 번째 줄 PPT 봅시다. 사실 우리가 다양한 정도의 관련성 및 무시할 수 있는 관련성을 참작한다면,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서 그 나의 생성에 타자가 관여한다고 할 때, 내재한다고 할 때 그 내재의 관련성이 아주 미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고 나의 생성에 참여한단 말이죠. 그런 다양한 정도의 차이를 일단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그러니까 관련성의 정도는 아주 약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더라도 적어도 모든 현실 존재는 다른 모든 현실 존재에 내재한다고 봐야 한다. 이건 바꾸고 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실적 존재는 나의 존재에 개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생성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그 정도는 상당히 다양해서 심지어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미미한 경우도 있겠다. 그러나 완전히 관계가 없는 그런 경우는 없다. 어떤 식으로는 나에게 참여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 철학은 다른 존재에 내재한다는 관념, 그러니까 임의의 존재가 다른 존재의 생성에 참여한다는 관념, 내재한다는 관념, 이거를 명확히 밝히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교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존재와 존재의 관계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어떤 생성의 관계에서 예외되는 존재는 없다 말이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나의 생성에 참여한다. 또는 어떤 생성한 사건에 관여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유교 철학의 하나의 어떤 이상이다 말이죠. 그것을 밝히려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과제 중에 하나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정도 얘기입니다. 모든 존재는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화이트헤드는 객체화의 원리라고 하지 않고 굳이 상대성의 원리라고 보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래서 상대성 원리라는 말이 좀 이제 우리가 그 특정한 물리과학자를 머리에 떠올리죠. 상대성 원리 그럼 뭐 아인슈타인이 했던 얘기인데 왜 그걸 이 사람이 하고 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거하고는 사실 직접 상관없습니다. 표현은 같지만 상대성 원리라는 게. 근데 굳이 상대성 원리라는 말을 쓰는 까닭은 사실 객체의 원리의 다른 표현이긴 한데 화이트헤드가 이 표현을 쓰면서 굳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 갖다 붙이는 까닭은 주체였던 것이 내가 지금 생성하는 동안 주체였던 존재가 그렇죠? 근데 그게 주체이기를 마치면 생성을 마치면 그럼 그게 객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한 번 주체면 영원한 주체가 아니라 주체였던 것도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처지가 바뀔 수 있다. 존재론적 지위가 바뀔 수 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상대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순간에 주체했던 것이 그 다음 순간엔 객체가 된단 말이죠. 또 물론 그걸 객체로 받아들이는 주체 또한 그 순간에는 주체이지만 그 다음 순간에는 객체가 돼요. 그러니까 주체 객체라는 것이 고정된 관계가 아니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관계다. 주고받는 관계다. 막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짐작이 됩니다. 물론 설명은 안 합니다. 그렇게. 예. 11번째 문단 두 번째 가봅시다. 이 구절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유리한 것이지만 좋은 표현은 아니다. 그래서 이하의 논에서는 그것을 객체화라는 용어로 대체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나의 존재에 내재한다. 이거를 표현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모든 존재는 나의 존재에 객체화된다. 나의 생성에 관여한다. 객체로서. 그 얘기가 됩니다. 하나의 현실적 존재가 다른 현실적 존재의 자기 창조에 있어서 기능한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 창조에 관여한다는 것 또는 참여한다는 것은 전자가 후자의 현실적 존재에 대하여 객체화된다는 것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구절은 그러니까 내재한다는 그 표현 말이죠.는 한 현실적 존재가 다른 존재에 단순히 부과된다는 조잡한 관념을 암시하고 있다. 마치 까만색이 내 머리 위에 와서 붙어있듯이 말이죠. 이는 객체화가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 객체화는 실제로 그 구성 요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를 저것도 담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단순히 와서 부과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 내부로 들어가서 그 본질을 규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원한 객체의 한 가지 역할은 그것이 하나의 현실적 존재가 어떻게 해서 다른 현실적 존재들의 종합에 의해 구성되는가를 표현하는 요소가 된다는 데 있다. 이거 아마 뒤에 하고 연결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이죠. 이렇게 객체화되거나 이렇게 내재한다라고 할 때 이것도 현실적 존재 A라 그럽시다. 이건 B라 그러고 이건 C라 그런단 말입니다. 이건 이제 임의의 주체예요. 지금 서브젝트 생성하고 있어요. 생성 중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현실적 존재가 뭐죠? 다른 현실적 존재들의 종합을 통해서 이걸 엮어서 말이죠.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를 생성하고 있죠. 그럼 이때 이런 식의 여러 존재가 이것의 참여를 통해서 구성되고 있다라고 할 때 그때 그걸 표현하는 요소가 영원한 객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원한 객체의 한 가지 역할은 다수의 존재가 어떻게 하나의 존재로 이렇게 종합되고 있는가, 모여들고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아까 내가 이 강의 도입부에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현실적 존재가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그 관계의 매개 기능을 하는 것이 영원한 객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A, B, C가 이 생성한 주체 S에 참여할 때 무엇을 매개로 하느냐? 영원한 객체를 매개로 한단 말이죠. 여기에 영원한 객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고 있다 이미.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 현실 존재사의 관계에는 영원한 객체가 그 매개 기능의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이 말이 분명해질 텐데 이걸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 미리 한번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식한다고 할 때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앞에 뭐가 있다 그럴까요? 참외가 노란 참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인식하나요? 노랗다. 고소한 냄새가 난다. 달콤한 냄새가 난다. 다양한 감각적 성질을 통해서 인식하죠. 그렇죠, 참외를. 그때 그 특징들, 노랗다, 뭐 크다, 달콤하다, 이것들이 다 영원한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을 표현하는 건 영원한 기체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외는 나에게 그런 다양한 성질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된 거예요. 내가 그런 성질들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참외에 대한 인식, 참외에 대한 경험은 무엇을 매개로 했다? 다양한 성질들을 매개로 했다. 근데 그 성질들이라는 건 뭐냐? 영원한 객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객체가 관계의 매개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와 존재를 관계에 짓는데 적극적으로 그 매개, 중개 역할을 한다. 중재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건 지난번에 제가 그 난로 얘기를 한번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난로에다가 불을 떼고 손을 이렇게 대면 따뜻하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난로의 열기가 내 손에 전달된 겁니다. 그럼 내가 따뜻한 걸 느끼는데 그 열기의 형태, 열의 형태가 나에게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 그 형태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표현을 바꾸면 영원한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난로가 열을 낸다라고 할 때 그 열의 에너지 형태가 내 손에서 반복된 거예요, 열로. 그러니까 그 열의 힘을 내게 하는 영원한 객체는 뭐냐? 그건 뜨거움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따뜻함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따뜻함, 뜨거움이라고 하는 영원한 객체가 난로의 열과 내 손의 열을 매개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좀 투박하지만 매개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의 객체화될 때 그 객체화되는 방식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통해서 다른 존재에 전달되는 것이다 말이죠. 근데 그때 특성이란 건 뭐냐? 그건 영원한 객체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다 말이죠. 따라서 영원한 객체는 현실 존재와 현실 존재 사이의 관계의 근거가 되는 또는 어떤 통로가 되는 그런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설명이 될 터인데 이거 그다음 문단이 바뀌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하실 거 있나요? 현상 세계에는 수없이 많은 현실적 존재들이 있겠는데 그 현실적 존재들 사이에서 가능한 모든 관계는 객체화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객체화가 기본에 깔려 있죠. 예. 그걸 통해서 이미 생성한 주체, 여기서 말하는 S죠. S가 지금 A, B, C로 상징되는 다수의 존재를 객체화시키면서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 놓이는 게 뭐냐, 작용이 뭐냐, 그럼 객체화입니다. 객체화, 저것이 나에게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꿔 표현해서 이제 파악이나 느낌이라는 말로 바꾸면 물리적 느낌. 그러니까 객체화라고 하는 말은 이건 글자 그대로 객체가 된다 또는 객체로 만든다 그런 뜻이죠. 주체가 하면 객체를 만든 것이고 객체가 되면 객체가 되는 것이고 좀 대상이 되면 객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물리적 느낌과 또는 뭐 물리적 파악 상관없습니다. 물리적 느낌, 객체와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문맥에 따라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지만 거의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아까 질문을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모든 현실적 존재사의 기본 관계는 물리적 느낌이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또는 객체화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네, 교수님 그 실체의 제1성질, 2성질과 그 영원한 객체의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퀄리티, 세컨더리 퀄리티.
성질이란 말입니다. 성질. 제1차 성질, 2차 성질, 또 뭐 제1성질, 제2성질 부르는데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근대기에 등장합니다. 근대 초기, Early Modern Philosophy에서 초기 근대,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철학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이게 뭔가니 우리가 대상을 보면 어떻게 파악되는 것은 보니까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가 않아요. 어떤 성질은. 근데 어떤 성질을 보니까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성질. 예컨대 내가 잠깐 예로 들었던 색깔, 맛. 이런 거는 말이에요. 주변 여건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이런 조명 하에서는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다양한 차별성이 있죠. 하얀색, 뭐 회색, 뭐 청색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조명이 싹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잘 분간이 안 되죠. 분간되더라도 훨씬 희미해지죠. 조건에 따라서 이 성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색이라든지 뭐 그 밖에 또 뭐가 있나 뭐 냄새 또는 뭐 소리 이런 게 이게 사물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속성이냐 말이죠. 아닌 것 같다. 이건 우리가 보는 어떤 그 효과, 사물에 대한 우리의 감각의 효과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사물 자체가 지닌 것 같지 않다라고는 반성을 하게 돼요. 사물 자체가 지니고 있지 않은 그런 것, 이건 우리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번역되는 방식, 그러니까 색, 소리, 맛 등 이런 거는 사물 자체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아주 소박한 사례를 들면 강아지가 보는 세계의 색상의 전체 스펙트럼하고 인간이 보는 세계의 색상의 스펙트럼하고 다르죠. 강아지가 보는 세계의 스펙트럼하고 인간이 보는 세계의 스펙트럼이 다르단 말이죠. 또 꿀벌이 보는 스펙트럼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하는 색을 강아지는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는 색을 꿀벌은 구별해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 세계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특수한 감각 조건과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 감각 조건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그렇게 보는 게 옳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생겨난 거예요. 근대 초기에. 왜 그런 거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계론적 원자론에서 물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원래 수학적 크기, 양. 뭡니까? 크기. 양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이거는 수학적 또는 산술로 표현될 수 있어요. 아까 있지만 5kg 뭐 이런 거 있죠. 2m 이런 거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죠. 어떤 사물이 지닌 그 자체의 특성처럼 보인단 말이죠. 색깔이나 소리, 맛과 달리.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사물 그 자체가 지닌 것이고 이런 색, 소리, 맛 이거는 사물이 지닌 게 아니라 인간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생겨난 어떤 부차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이거는 인간의 감각과 만나서 만들어지는 성질, 2차 성질, 제2성질. 이거는 사물이 원래 갖고 있는 크기, 뭐 무게 이런 거 말이죠. 딱딱함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거는 그 사물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이건 1차 성질. 이렇게 구별했던 거예요. 이거는 근대 기계론이 등장하면서 기계적인 세계라고 하는 쪽에 들어가니까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소리도 없더란 말이죠. 끊임없는 물질을 적기는 운동뿐이 있을 뿐이더라. 그게 실제의 세계다. 그럼 우리가 보는 소리가 다양한 세계, 색깔이 다양한 세계, 이거는 인간이 보는 세계일 뿐이지 실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다. 라는 방식으로 세계를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세계, 물질 세계이고 우리가 보는 세계, 감각적 세계단 말이죠. 그래서 감각적 세계의 근거는 제2성질이고 물질 세계 그 자체의 특성은 제1성질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식의 구별을 통해서 제1차 성질, 제2차 성질 이렇게 이제 나눴던 것인데 적어도 화이트헤드에 오면 이 구별 자체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맞지만 이건 뭡니까? 이런 식의 구별은 이건 인간이 보는 인위적인 구별이고 적어도 인간이 보는 색, 소리, 맛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미 영원한 객체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요. 다시 말하면 존재와 존재 사이의 관계에 어떤 감각적 여건이 개입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객관적인 것이다. 그 자체로.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색, 소리, 맛을 인간이 만들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죠. 인간의 경험에서 비로소 등장하긴 하지만 인간의 경험에 등장하는 그 색, 소리, 맛의 규정성, 특정성은
특정성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말이야. 그건 영원한 객체가 개입해서 그런 특정한 색깔 내지는 소리, 맛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1성질, 제2성질이라고 하는 구별은 근대 기계론 철학이 만들어낸 임시 방편의 세계 해석이었고 화이트헤드가 보기에 세계는 감각적인 것 따로 있고 수적이고 양적인 것 따로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말이죠. 다 어우러지는 세계이지. 다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색을 통해서 이제 세계를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양을 통해 세계를 보기도 한단 말이죠. 그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색이나 소리를 통해서 보는 세계가 주관적인 세계는 결코 아니다. 그 또한 객관의 뿌리를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은 객체화라고 하는 거 시극과 상관성은 이건 객체화시키는 방편들이에요. 전부 둘 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는 수적인 것에 치중해서 파악하는 거고 객체화시키는 거고 이거는 질적인 것에 치중해서 파악하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이 둘 다 하나는 뭐 객관적인 것이고 하나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 세상을 객체화시키는 방식, 세상을 느끼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것은 객관이고 어떤 것은 주관이고 또는 어떤 것은 물질이고 어떤 것은 뭐 관념이고 이런 식의 구별은 인간의 구별이지 원래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세상을 객체화시키는 방식이 다양한데 그중에 색, 소리, 맛이라고 하는 질을 통해서 우리가 객체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수적인, 양적인 크기, 어떤 비율 뭐 이런 걸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 양자의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객관적이고 어느 것이 더 주관적이라는 것은 필요 이상의 구별이란 말이죠. 둘 다 우리는 세계와 관계맺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세계와 관계맺는 방식에는 똑같이 영원한 객체가 특정한 방식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인간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대의 1, 2성질, 1차 성질, 2차 성질이라는 구별 자체가 그건 한때의 이른바 세계의 어떤 도구마적 이해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결론이었는데 화이트헤드는 그 구별을 인정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통폐합해버리는 것이죠. 다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째 문단으로 갑시다. 유기체의 철학은 개별적인 존재자들이 보편적인 것을 떠나서 파악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은 보편적인 것을 매개로 하여 파악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각 현실태는 그것 자체가 지닌 한정성의 요소에 의해 파악된다는 것이다. 영원한 객체들은 현실적 존재들의 세계가 그 성원들 각각의 구조 속에 그들 각각의 느낌을 통해서 어떻게 개입해 들어가는가를 결정한다. 자, 앞부분은 내가 지금 한 얘기를 다시 반복한 것이고 뒷부분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봅시다. 유기체학은 개별적 존재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선 현실적 존재라고 바꿔서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하나 특수한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들이 보편적인 것을 떠나서 그거와 관계없이 파악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때 보편적인 것은 뭐겠어요? 보편적인 건 뭐다? 영원한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것들이 보편적인 요소를 통해서 파악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한다 그런 얘기죠. 특수한 존재가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파악될 때는 보편적인 것을 통해서 파악된다고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문장은 다시 봅시다. 유기체학은 개별적인 존재들이 현실적 존재들이 영원한 객체를 떠나서 파악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한 객체를 통해서 파악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가 다시 반복하고 있죠. 오히려 그것들은 개별적인 것들은 보편적인 것을 매개로 하여 영원한 객체를 매개로 하여 파악한다. 아까 참매라고 하는 특수한 것이 그 개별적인 것이 노란색, 타원형의 형태, 약간의 무게를 통해서 파악되죠. 그래서 보편적인 것을 매개로 파악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각 현실태는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죠. 그것 자체가 지닌 한정성의 요소에 의해 파악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정성 요소 뭐예요? 그 본질을 구성하는 것 영원한 객체죠. 영원한 객체.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는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본질적인 요소인 영원한 객체를 통해서 다른 존재에게 파악이 되는 거다 말이죠. 또 우리가 파악할 때는 그걸 통해서 파악을 한다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객체들은 현실적 존재들의 세계가 그 성원들 각각의 구조 속에 그들 각각의 느낌을 통해서 어떻게 개입해 들어가는가를 결정한다. 영원한 객체들은 현실적 존재의 세계가 그 성원들 구조 속에 각각의 그죠?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 이렇게 생성하는 존재들이 있고 이건 세계예요. 각기 자기 세계가 있죠, 이렇게.
자기 세계가 있단 말이죠. 이건 이제 생성하는 주체 S1, S2, S3 각각 생성하고 있어요. 자기 세계를 다 이렇게 받아주고 있죠. 나름대로 말이죠. 그러니까 현석 존재들의 세계가 이런 세계가 이런 세계 이미지 하나를 그립시다. 이렇게 하나. 이건 S1의 세계예요. 이 세계가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림이 좀 이상하다만 S1의 세계는 그것이 보는 세계죠. 상대적인 것이죠. 그 성원들 각각의 구조 속에 그러니까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이 S1의 구조 속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되어 있죠. 어떻게 들어가는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말이 뭐죠? 들어간다. 아리스토텔레스 표현을 바꾸면 내재한다. 화이트헤드 표현을 바꾸면 뭐죠? 객체화한다. 그렇죠? 객체화한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존재들이 이 하나의 구성 요소 속에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표현한다. 그런 얘기죠. 그걸 결정한다. 영원한 객체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한 거예요. 일반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존재와 관계할 때 그 존재들이 지닌 다양한 특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관계해요. 아까 참여 얘기했던 것 똑같습니다. 열기 얘기 똑같고. 그러니까 어떤 힘을 우리가 받을 때, 주변의 힘을 받을 때 무차별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특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의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을 통해 세계를 지각하면 되게 들어온 1차가 들어오는 게 색깔이죠. 다양한 색깔을 매개로 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 세계를 파악합니다. 물론 2차적으로 소리도 있을 수 있고 그 밖에 다양한 냄새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자료는 1차 자료는 다양한 특성들입니다. 특성들. 그 특성들을 하나하나 결정하는 것이 전부 다 영원한 객체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세계 전체를 내가 객체화한다 할 때 그 객체화의 통로가 되는 하나하나의 요소는 그 각각의 존재들을 규정하는 특성들 하나하나일 것이고 그 특성들 하나하나는 다 영원한 객체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세계의 자료들이 나에게 건너올 때에는 그런 특성들을 매개로 해서 건너오는 것이다. 나에게. 따라서 영원한 객체는 이 세계가 나에게 참여하는 매개 통로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객체는 존재들 사이에 매개 기능을 한다. 라고 한 말을 이렇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단 12번째 후반부입니다. 영원한 객체는 다수의 현실적 존재들을 문제의 현실적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로 끌어들이는 가운데 기능한다. 유기시 철학에서의 원초적 여건은 언제나 객체화된 현실태와 경험 주체가 동등하게 공유하고는 어떤 보편자들을 통해서 느낌 속에 흡수된 현실적 존재이다.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다수의 현실적 존재가 문제의 현실적 존재를 이렇게 구성한다면 참여해서 객체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객체화합니다. 이거는 주체, 이거는 객체, 여건. 객체화는 물리적 느낌 같은 말이겠죠? 물리적 느낌. 그러니까 영원한 객체는 다수의 현실적 존재들을 문제 요소, 이 문제의 현실적 존재 쪽을 이것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렇게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객체화하는데 이 객체화하는 데서 작동하는 것이 영원한 객체다 이 얘기입니다. 객체화해서 매개적 기능하는 것이 영원한 객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하나의 존재들이 가진 특성을 통해서 차별화되어서 이쪽에 들어가게 되겠죠. 무작정 그냥 무차별적인 어떤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적당한 거, 그 밖에 다른 것으로 이렇게 차별화되는 가운데 여기에 참여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그 차별성을 구성하는 게 뭐냐? 그게 영원한 것이란 말이죠. 아주 뜨겁다, 미지근하다, 차갑다 등등 이런 식으로 차별화되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존재를 규정하는 특성을 통해서 분별되는 가운데 여기에 참여한다는 말이죠. 그 분별의 기준은 영원한 객체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 얘기했지만 단맛과 신맛 예를 들면
같은 사과지만 단맛과 신맛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성을 통해서 나는 사과를 맛본단 말이에요. 사과를 느낀다. 사과를 객체화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기철학에서 원적 여건은 언제나 객체화된 현실태와 객체화된 현실태 이거죠. 객체화된 현실태와 경험 주체죠. 그러니까 동등하게 공유하고 있는 어떤 보편자들을 통해서 느낌 속에 흡수된 현실적 존재이다. 원적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경험의 객체와 현실태죠. 객체와 현실태와 주체가 공유하고 있는 동등하게 공유하는 보편자. 이게 영원한 객체입니다. 이놈과 이놈이 공유하고 있는 것. 아까 이제 뜨거운 것, 신 것, 단 것, 뭐 이런 거죠. 차가운 것. 객체와 주체가 공유하고 있는 건 뭐냐? 그게 영원한 객체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각각이 다른 것으로서 여기에 객체화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객체화될 때 그 각각의 특성을 적어도 매개로 해서 각 존재는 이미 현실적 존재의 생성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 특성, 보편적 특성을 통해서 이미 현실적 존재의 생성에 각기 다른 것으로 참여한다. 뭐 이런 정도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은 예. 그 현실적 존재에 대한 물리적 파악은 영원한 객체의 개입을 통한다. 오케이. 예.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현실적 물리적 파악, 현실적 존재에 대한 물리적 파악은 결국은 그 개념적 파악을 항상 동반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객체는 이 에너지를 규정하는 어떤 성질로서 에너지의 성질, 에너지의 어떤 힘의 말이죠. 에너지의 특성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뜨겁다, 달다, 시다, 전부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완성된 건데 이 속에 그 에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형식이 이게 이 영원한 객체를 통해서 규정된단 말이죠. 그게 단맛이 것일 수도 있고 신맛이 것일 수도 있고 뜨거운 것일 수도 있고 차가운 것일 수 있어요. 그건 적어도 이 물리적 에너지 속에 구현된 어떤 특성이에요. 영원한 객체는. 네. 그러니까 그 에너지의 그 형식을 적어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미 그 형식을 매개로서 그걸 통해서 이놈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하나를 지금 객체라 그랬죠. 이건 뭐라 그랬어요? 물리적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느낌 속에는 이미 영원한 객체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 느낌의 방식으로서 물리적인 느낌이란 건 뭐예요? 현실적 존재를 뭡니까? 대상으로 여건으로 하는 느낌이죠. 현실적 존재를 그 여건으로 하는 느낌은 물리적 느낌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객체를 여건으로 하는 느낌은 개념적 느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물리적 느낌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개념적 느낌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럼 물리적 느낌은 이 현실적 존재를 특정한 게 규정한 어떤 영원한 객체에 들어가 있겠죠, 이미. 네. 그렇지? 다양한 특성들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죠. 영원한 객체로 참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 하나 내지는 둘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느낀다고 할 때 이걸 그냥 막연한 힘의 덩어리로 느끼는 게 아니라 특정하게 규정되어 있는 특성을 매개로 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까 했지만 어떤 우리가 에너지를 느낄 때 뜨거움으로 느낄 수도 있고 단맛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때 뜨겁다, 달다 이거는 아까 했지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영원한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달다, 시다, 뜨겁다 전부 다 에너지 형식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물리적 느낌, 물리적 파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다면은 그 영원한 객체의 요소들 중에 하나가 항상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모르지만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물리적 느낌에는 항상 이미 저기는 다양한 어떤 영원한 객체들의 규정이 참여했어요, 저기는. 그러니까 구별되는 거죠. 물리적 느낌이라고 차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명료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구별하잖아요. 그죠? 그걸 말로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뜨겁다, 차갑다 우리 느끼잖아요. 예. 그 느낌에 그렇게 뜨겁다, 차갑다 분별해서 느끼는 까닭이 어디 있는가? 어떤 적정한 온도의 열에 그 어떤 열이 발산되는 물체를 앞에 두고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낄 수는 있어요. 아, 이건 상당히 따뜻하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열이 좀 부족해? 어떤 사람은 충분히 따뜻하구만.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예. 그 차이는 물론 있어요. 예. 그러나 그때 특정한 열이 어떤 형식으로 지금 운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 적정 온도의 어떤 뭡니까 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에너지 형태의 운동이 있단 말이죠. 그걸 규정하고 있는 그거를
우리는 영원한 객체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무차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특화된 방식 하나하나를 매개로 그 각각의 에너지를 느끼는 거란 말이죠. 세상은 지금 여기 보면 다양한 색깔이 있죠. 색채 지금 여기 뭐 하얀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청록색도 있고 뭐 이런 등등 색깔이 있죠. 이렇게 이 빛의 에너지는 다양한 어떤 그 파장을 통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 눈에 닿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색깔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대상을. 그렇죠? 흰 것으로, 까만 것으로, 청록색의 것으로. 그러니까 그때 그 인식에 그 매개되어 있는 특성이 뭐냐면 그게 영원한 객체예요. 파란색의 영원한 객체, 하얀색의 영원한 객체, 까만색의 영원한 객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빛의 파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각각의 특성이 되는 영원한 객체는 어떤 대상을 색채로서 매개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색으로서 매개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게 우리가 명료한 인식에서 이게 부각되는 건데 사실 화이트헤드에 하면 모든 존재 관계가 그런 식의 특성을 가지고 서로 교환하고 있다, 에너지를 교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막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 차별화된 에너지 형태로 이미 생성한 주체는 대상 세계 또는 여건 또는 객체를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의 객체들이 다 자기 규정성을 독특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독특한 규정성들을 있는 그대로 매개로서 내가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걸 지워버리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물론 선택은 합니다만은 지워버리고 뭉뚱그려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말이죠. 물리적 관계가 원래 그런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에너지가 객체화된 여건이라면 에너지의 특성이 영원한 객체라는 걸까요? 우리가 과거에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텍스트 초반부에 동그란 웜이 이렇게 피자 판때기처럼 그려가지고 이런 그림이 이제 뭔가 이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판이상 4개만 합시다. 이렇게. 이거 현재 A, 현재 B 해서 이렇게 여기를 M, N, O, X, Y, G 이렇게 해서 표시해서 그림 그린 적 기억나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N이 이렇게 X로 넘어가는 이런 느낌, 요거를 물리적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첫 존재 B, 생성한 존재가 생성을 마친 A를 객체화시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 특정한 부위를 X로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요거 전체, A 전체, 요거를 A 전체를 최초의 여건. 처음에 주어진 거 전체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지금 B는 이걸 전체를 다 온전히 여기서 반복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특정 부분 N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죠. 그 특정하게 받아들인 이 부분, 요 전체가 아니라 그게 선택된 요 부분을 무슨 여건? 객체적 여건. 실제로 이거를 객체화시켰단 말이죠. 이놈이 이걸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이 수용한 부분, 전체 주어진 걸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만 수용했단 말이죠. 최초 전체 주어진 건 최초 주어진 것인데 그것의 어떤 부분을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받아들이는 부분을 객체적 여건을 부른단 말이죠. 구별되죠? 되죠? 아까 얘기했지만 참회, 그것이 지닌 온갖 맛을 내가 다 느낄 수 없어요. 일부 익숙한 맛만 느끼는 거죠. 그 익숙한 맛 느껴지는 부분, 그건 객체적 여건입니다. 주어진 전체의 맛, 그건 최초의 여건이고. 그 다음은, 그래서 이렇게 맛을 보는 건 물리적 느낌입니다. 그 다음은 이때 영원한 객체가 그럼 다시 등장하는데 이게 또 뭐냐 이 말이죠. 영원한 객체가. 이거는 여기 M, N, O였어요. X, Y, G고, 그렇죠? 이때 M과 N, O에서 이 차별성이 뭐겠어요? 지금 여기 이 기호를 쓰자면 이건 M이고 이건 N이고 이건 O예요. 특성이. 그렇죠? 이게 바로 영원한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 현실 존재의 규정성에는 여기는 M, N, O, P라 그럽시다. 다양한 영원한 객체를 통해서 이게 특정한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A는. 근데 그 중에 N이라고 하는 특성을 구현하고 있는 에너지를 내가 여기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특성을 규정하는 건 뭐냐? 이게 영원한 객체예요. 여기서는 반복해서 이게 n 다시가 되겠죠. 이게 x라고 내가 이름 붙였지만 n이 여기서 반복되는 거예요. 아까 했지만 열, 맛, 단맛. 이처럼 특정한 형태의 특성이 후속하는 존재의 주체에 참여할 때 그 특성이 그대로 전이 된단 말이죠. 옮아간단 말이죠. 에너지가. 그래서 에너지의 전이 백타적 성격이 여기 있다 이 말이죠. 대상이 지니고 있던 성격을 나의 성격으로 받아들인다 그럽니다. 대상이 지니고 있던 특성을 나의 경험의 특성으로 반복해서 받아들인다. 그때 그 얘기죠. 그때 반복되는 특성, 그게 영원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객관계에 특정한 에너지가 이쪽으로 넘어갈 때 특정한 특성을 여기서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됨으로써 이놈이 객체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객체화에는 특정한 영원한 객체가 매개자로 작동하고 있단 말이죠. 매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핵심은 그겁니다. 영원한 객체가 세 가지 기능을 갖는다 말이죠. 형성적 요소로서 formative element로서 제2장의 제목이죠. 요소의 첫 항으로서 영원한 객체인데 이건 세 가지 기능을 갖는다 말이죠. 두 번째. 하나는 본질, 또는 특성, 성격 말이죠. 본질의 어떤 규정자, 특정한 성질을 만들어주는 것, 특정한 존재. 이런 기능을 가지고 두 번째는 순수한 가능태로서 새로운 사건의 출현, 근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가능성이 이 세계에서 실현된다. 그러면 그거는 새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출현할 수 있는 까닭은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그런 영원한 가치가 이 세계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사건의 출현의 근거로서 영원한 가치가 작동한다. 세 번째가 지금 방금 말한 현실적 존재. 그래 객체화의 매개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존재와 존재 사이의 관계의 뿌리가 된다. 관계의 통로가 된다 말이죠. 세 가지 기능을 한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것을 얼마간 다소 어렵게 설명을 한 셈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실 예정이신지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시간에 한 문단이 남았는데 여기는 이 얘기를 좀 더 종합적으로 이제 한번 이제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영원한 객체에 대한 텍스트는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형성적 요소의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은 창조선이고 두 번째 항목은 신입니다. 화이트헤드가 전통 서양의 그 기독교 신학의 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적어도 전통의 어떤 존재 신학적 어떤 그 문맥에서 만들어냈던 어떤 그 다양한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뭐 그런 것들 순차적으로 보게 될 터인데 첫 시간이니까 그렇게 많이 못하겠지만 어쨌든 신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화이트헤드 과정철학의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